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이 시간에는 분류처우 제도의 기능입니다. 분류처우 제도가 이루어진다면, 잘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갖게 될까요? 분류처우 제도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까요?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처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자료에서 보여준 그 내용들은 나름대로 정리한 글이기도 한데 겹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분류초가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한번 찾아본 거예요. 어떤 사회, 어떤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어떤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란 걸 만들죠. 조직이란 건 늘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동기부여를 하고 작동을 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ang양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교정시설도 그 사회가 움직이려면은, 잘 움직이려면은 교정 이념과 그 목표라는 걸 달성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분류처우 제도가 유효한 제도다. 그래서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하며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그걸 나누어서 그 기능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금 관리를, 구금이란 건 이렇게 가둬두는 거, 우리가 집금 시설 그런 말 하죠. 교도소를 집단 구금 시설을 그냥 줄여서 그래요. 구금 관리를 수용자별로 위험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등급별 교도소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 초중고금 교도소, 중고금 교도소죠. 그리고 일반 교도소와 일반적인 어떤 경비 시스템과 그런 관리 내용들, 그리고 완화된 경비 시설들, 그리고 이제 개방 및 반개방 교도소의 시설들, 이런 것 이렇게 나뉘어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할당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잘 조절해서 배분할 수 있겠죠. 당연히 시설도 과도하게 경비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용을 들일 게 아니고 어느 경우에 위험성이 덜 안 되는, 그리고 위험성이 더 큰 데는 주벽에, 미국에 애들 가보면 초중고금 교도소 같은 경우에 이중 철조망으로 바깥에 원형 철조망을 뒀는데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 이 정도까지 그런 원형 철조망 이중 경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아주 위험한 그 철조망이에요. 철조망이 곳곳에 전부 면도날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 있도록 나눌 수가 있다면은 거기에 따른 직원들을 적절히 인원이나 성향에 따라서 배분할 수가 있고, 시설도 그 경비도의 등급에 따라서 시설을 조절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건 시설은 그런 경비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또 처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처우 시설도 가능하겠죠. 그런 비용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비급이나 처우 군별 필요성에 따라서 장기적 전망에 입각해서 시설 경비 계획을 짤 수 있겠죠. 첫 번째하고 좀 겹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는 처우를 더 집중적으로 그 처우 중에서도 개방적인 처우들, 또 사회적인 어떤 처우를 위한 부분들까지를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이 교도소는 고위험군의 수용자들, 이 사람들을 위한 처우의 방법들, 경비의 방법들, 경비의 정도들을 결정해서 장기적으로 그 건물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더 크게 어떤 거라고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정 시설들을 배치할 수 있겠죠.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세 번째로는 어떤 처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는 교정시설들이 설치된다면 몇 가지 것들이 있겠죠. 어떤 처우라고 했을 때는 개별 처우적인 직업훈련, 작업을 중점으로 한다, 학과 교육을 한다, 다른 개방처우를 한다, 이런 처우뿐만이 아니라 또 전담시설로 지정된 곳들이 있다면 노인들을 위한 시설, 그런 건 당연히 건강을 위한, 또 의학적 위험성에 대비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년교도소일 경우에는 이 친구들에게는 학과 교육을 위주로 하고 뭔가 학교 시스템이라는 규율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교실들이 많은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처우들이 어떤 처우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직원들도 그런 전문성을 갖는 직원들로 양성해낼 수 있고, 또 그런 쪽에 관련된 데 흥미를 가지고 있고 희망을 한다면 그런 직원들을 거기다 배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 처우 군별로 이에 대응하는 전문 직원의 양성, 또한 처우 설비를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이를테면 직업훈련 교도소가 지금 대한민국에 2개 있다 그랬죠. 물론 다른 곳에서도 부분적으로 직업훈련을 다 시키지만 교도소 자체를 전담시설로 지정된 건 청송에 있는 직업훈련 교도소와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이런 것은 제빵 기술이다, 자동차 정비다, 온갖 어떤 기술들을 습득시키기 위해서는 처우 시설들이 다양하고 세분화돼야 되겠죠. 직원들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또 네 번째는 이 분리처우 제도의 제도적 의미,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악성 감염을 방지하고 개별 처우를 통해서, 소위 개별성에 의한 처우를 위해서 사회 복귀를 효과적으로 도모한다. 가장 큰 틀의 의미죠. 교념 이행령과 관련 지어진 분류의 이념, 분류처우 제도의 필요성, 기능. 잘 나눠주어야, 그죠? 누범자와 초범을 한데 섞으면 안 되겠죠. 범죄성이 초범자들에게 악성이 감염될 위험성, 또 소년과 성인들을 함께 뒀을 때의 위험성과 악성 감염들. 이처럼 그런 어떤 제도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또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개별 특성에 적합할 것인지, 처음에 분리처우 제도를 설명할 때 그랬죠. 그에 상응한 시설과 처우의 풍부함. 이건 분리처우 제도의 제도적 의미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분류처우를 제도라는 것은 분류 심사를 통해서 처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분류 심사 과정에서 5번째 이야기입니다. 분류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뭘 아냐면은 과거의 어떤 사실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특히 원한다고 하는 것과 무엇과 또 관련지어져야 되겠어요? 출소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라고 하는 희망의 부분들, 장래 계획들, 이런 것까지 다 들었을 때 수용자의 적성, 보통 교도소 들어오면 분류심사라는 과정에 분류 자료조사와 분류검사가 들어가는데, 분류검사 속에서 관심을 많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같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의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해서 업종을 지정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적성이 맞고 본인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여갈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건 개인의 기술이 숙련되고 그런 걸 많이 습득해 가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은 내부의 구내에서도 교정시설 내부에다도 전일 작업장 또는 어떤 외부에 의한 위탁 작업 같은 걸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생산량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약간의 임금의 성격들, 원래는 징역형이니까 원칙적으로 임금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산된 제품들이 수익을 낸다면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게 그 노동이 인정되어지고 임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죠.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반영되기 때문에 임금 성격의 것들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수행자들한테 어떻게 일들을 많이 시키냐면은 할당하기도 하고, 이 정도 양을 오늘 하세요 이런 할당도 있지만 네가 얼만큼 해내면 이 하나하나에 대한 단가로 계산해서 돈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본인이 희망하고 적성이 맞으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잘하고 있으면 출소 후에 그런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들어와 있는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될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처우를 처음부터 분류 심사를 한다는 것은 처우 계획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된 처우가 실시되면 처우 효과가 얼만큼 되어 있다는 게 판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처우를 향상시켜준다, 다른 처우로 전환시킨다, 또는 자력 개선의 정도가 높아서 가석방과 연계시킨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계획된 처우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가면 이런 것들에 대한 판정이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되어야만이 처우의 일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계획된 처우대로 이루어져야 처우의 일관성이 확보되겠죠. 처우의 일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직원의 개인적 능력 차에 의한 처우의 결정을 보완하고 처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계획적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늘 그 시간에 대한 어떤 합리적 배분, 또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그 생산성의 문제들이랄지 어떤 직업 습득의 효과랄지 이런 부분이 달라지겠죠. 자의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래서 계획된 처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분류처우 제도라는 게 있어서 분류심사라는 건 처우의 계획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의 개인적 능력 차에 의한 처우의 결정을 보완하고, 나아가서는 수용자가 안심하고 시설 측의 처우 방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객관적 판정도 어렵고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참여도나 소위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분류심사 자료, 분류처우는 시작부터 입소할 때부터 형이 개시될 때부터 수용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류처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을 신입심사, 도중 변화된 처우에 따라서 변화된 어떤 처우들을 해주는 그런 걸 정기적으로 해주는 정기 재심사가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본형을 살고 있는데 다른 이 옛날 집행유예 건이나 다른 건이 발생돼서 2형, 3형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형기도 길어지고 또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죠. 초범일 때의 판단과 2범, 3범, 누범자들에 대한 판단은 다른 거죠. 그 위험성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표상의 판정의 기준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우 내용도 바뀌고 이를테면 등급별 교도소마저도 달라져서 다른 데로 가는 수도 있겠죠. 좋지 않은 케이스들 경우에요. 또 한 가지는 안에서도 잘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어떤 부분들이 안에 들인 규율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겼다. 불법 무기를 제작하지 마라. 또는 안에서 싸우지 말라. 어떤 규칙을 지켜라. 교도관의 지시에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겼을 경우에는 안에서 이제 징벌이라고 하는 걸 받게 돼요. 징벌 그러는데 그건 행정벌을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징벌이란 말로 표현해요. 징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물론 많아요. 한 군데 또 독방에 가두는 일정 기간,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안에서도 벌을 주는 금치라는 부분들, 운동의 어떤 제한, 다른 어떤 처우의 제한들을 시키는 거. 이런 어떤 징벌의 경우들이 있을 때 처우 내용을 또 변경시켜 분리심사가 또 일시적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들이죠. 반대로 좋은 경우도 있겠죠. 열심히 작업해서 어떤 성과를 냈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다. 만약에 누군가가 위험한 물건을 제작했다. 안에서 물건 위험한 제작이라는 거 두 가지. 하나는 위험한 범행 도구랄지 또는 부정한 어떤 다른 문을 따거나 다른 데 쓰기 위한 어떤 부정물품 제작이랄지. 범행 도구 제작, 부정물품 제작 이런 부분들을 신고했거나 또는 현장에서 그 교도관을 도와 그 위험성에서의 본인의 희생을 했거나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사고를 방지했다면 초에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목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기능대회를 출전했어요. 지방기능경기대회 거기서 수상을 하고 국가기능경기대회에 갔는데 우수한 성적을 냈어요. 이를테면 금메달을 땄다, 은메달을 땄다면 이런 부분들은 또 처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영의 전 과정에 있어서 분류처우가 관여를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는 거예요. 분류처우를 통해서 개방처우 등급으로 변경시킨다. 이 사람은 위험성이 작아. 라고 했을 때 외부 통근 제도를 간다 또는 희망센터라고 하는 밖에 시설에서 생활하게 한다 라고 하는 사회적 처우들. 그래? 분류처우가 역할을 하는 거죠. 분류처우가 재심사를 통해서. 물론 처음부터 심의심사 때부터 5급을 받을 수는 있어요. 5급이라면 오픈 트리트먼트, 개방된 처우들. 더구나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 관여를 또 할까요? 입소부터 출소까지의 전 과정에 개입한다 그랬는데 그만이 아니라 출소 후에까지도. 출소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교정이 형기가 종료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 자료가 어디까지 가요? 지난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은 고위험성 성범죄자들의 경우에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케 하는 이러한 자료들의 제공. 안에서의 정말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출소 후 대책까지도 보호관찰과도 연계되고 또 직접적으로 교정에서 연계되는 게 뭘까요? 사인의 처우라면. 교정에서 갖고 있는 사인의 처우는 뭐죠?
가석방. 가석방에 대해서는 늘 그 개념이 분명하게 써야 돼요. 가석방에 대한 정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권리설, 운전설, 행정처분설, 행영제도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 성격은 어느 게 가석방에 대한 의의로서의 통설이다. 이건 이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 부분도 좀 변해가고 있어요. 예전에 시험에 객관식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행정처분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나요? 왜 행정처분이라는 말을 썼는지? 사법부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사법부의 권한이에요. 상권 분립에 의해서 분명하게 나뉘어진 부분이죠. 권한의 배분이잖아요. 그런데 행정부가 법무부는 행정부잖아요. 교정은 행정부,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국가 정부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법부에서 판결한 걸 선고한 형량을 덜 산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했을 때 행정처분이란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그 일을 처분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가석방은 시설 내에서의 처우를 사회 내에서 처우로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짜 석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석방 기간 내에 만약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그러면 가석방이 어떻게 돼? 취소되면서 가석방으로 인한 혜택 받은 기간을 다시 징역이나 금고형을 살 때 그 형을 이형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무엇을 통해서 얻죠? 분류심사와 처우의 과정에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안에서의 우리가 행장이라고 하고 행형 성적들을 가지고 가석방에 대한 자료로 사용하죠. 물론 가석방은 기본적으로 벌금이나 추징금이 없어야 되고 일정 기간에 형기를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지침상으로는 또는 그 내용상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있는 대부분의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감정이 완화되거나 해소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기도 하지만 안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이제 밖에 나가서 생활해도 될 만큼의 모범수인지 하는 것은 처우 등급에서 말해주겠죠. 이런 안에서 분류처우 자료는 이렇게 사회적 처우, 가석방이라고 하는 사인의 처우의 자료로 제공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야 교정 행정이 움직이는 것, 어떤 처우가 반영되는 것들이 합리성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은 처음부터 분류처우 제도를 이야기할 때 개개인의 인격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개개인의 특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본다는 거고 지금은 자율과 책임이라고 해서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거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러한 분류처우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예전처럼 초기의 분류처우 제도 때까지만 해도 집단 구금, 질서만을 따졌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구금, 인권 침해가 없는 수용생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겠죠. 더구나 개개인이란 말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예전에 수용자를 개개인의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처우의 주체다.
이 부분은 교정의 모델들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수용자가 관리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마저도 교정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수용자를 주의 노예로 생각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했던 시절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대상으로만 머물렀던 수용자가 이제는 처우의 주체로, 왜? 이 사람들을 잘 변화시켜서 우리의 이웃을 함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유의 형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내야 할 일들이죠. 분류처우 제도의 기능을 살펴봤더니 결국 분류처우 제도의 의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었죠.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분류처우 제도의 발달을 살펴보고 시간이 된다면 관련 제도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 할 거예요. 관련 제도들은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